시계 때문에 벽시계가 고장나서 그 알람을 조금 스톱워치를 켜놓겠어. 제가 오늘 10개의 문장으로 보는 대한민국 현대사, 주로 이영훈 교수님의 이 빨간 표지의 대한민국 역사, 이 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물론 다른 책도 참고가 되지만 가장 주되게는 이 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이 또 없어져 버렸네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그 10개의 문장은, 그러면 어떠냐? 이것이 10개의 문장입니다. 50분간 그 5개를 하고 조금 쉰 다음에 다시 5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시작. 집에 불을 지르는 자와는 타협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 어떤 뜻일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주 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입에 칼을 물고 띵뛰기를 하는 것 같은 이승만. 이것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묘사하는 말이고요.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손은 우리의 적이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건 이제 궁금증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19와 5.16은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 저 말은 서울대 총학생회, 당시에 5.16 직후에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지금 보면 정말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마지막 열차에 한국인을 올려 태운 박정희. 이 묘사는 이제 이영훈 교수님이 역사학자로서 이제 정리한 말이고요. 일곱 번째,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저 말은 이제 시인 김지하 작고한 그 김지하 시인의 시에 유명한 말이고요. 자, 8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이를 법치주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누구 말씀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저서에 나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헌법에 나오는 헌법 우리 3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10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제개발 없이는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 말씀인데요? 네, 박정희 대통령의 1967년 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이러한 그 10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건국 과정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제 감히 2시간에 우리가 한번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사진에 들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일 중한 제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왼쪽에 뭐 이렇게 옷에다가 뭐 쇠사슬처럼 막 이렇게 묶고 있죠. 네, 제일 왼쪽에 서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사진을 조금 더 이제 화면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1900 아마 밑에 그게 나오는 190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조금 이제 화면을 맞춰주시고요. 1903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 당시 서울에. 그런데 무기수로 갇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형 언도를 받았다가 그것도 감형이 되어가지고 무기수로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무기수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1904년인가 쯤에 이제 석방되게 되는데 약 5년간 이렇게 그 감옥에 무기수로 있게 되는데 죄목은 당시로서는 이제 대역 죄인, 반역 죄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협회와 함께 그 입헌 군주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왕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지금의 영국이나 일본에서 보이는 것처럼 왕이 있기는 있는데 상징적이고 행정 통치의 실권은 이제 내각이 갖는 이런 식의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고 독립협회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고종이 약간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듯이 타협을 했다가 돌변해가지고 전제군주제 헌법을 만들고 그렇게 기약 없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망이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은 공화제, 그럼 왕이 없어지잖아요. 공화제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 공화제 왕을 없애려고 하는 너는 완전히 이게 역적 죄인이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형 이렇게 됐는데, 선교사들의 탄원이나 이렇게 해서 무기수로 있었습니다. 이 옥중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독립정신도 집필하고 이제 향후 우리 대한민국 건국으로 가는 중요한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보시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187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저 감옥에서 나올 때가 이승만 대통령은 30살이 되어서 감옥에 나옵니다. 20대 중반에 무기수로 갇혔다가 30살이 되어서 이제 감옥에 나옵니다. 조금 더 올려보시면요. 그런데 그 청년 이승만은 지금 1945년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직 45년 3월 22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 아직 패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수로 있던 청년 이승만이 70세 저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뭐 아직 전혀 존재하지 않은 거였고, 뭐 임시정부만 있었죠, 영공상에. 그리고 그 나라를 잃고 평생을 이렇게 서름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진을 했냐면은, 지금 제목이 집에 불을 지르는 자는 타협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평생 망명 이 객으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왕따로 있어요. 여기 지금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표정이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왜 그 왕따로 있냐면은, 미국 당시 국무부가 소련과 합쳐서 독일, 일본과 싸우고 있었어요. 당시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미소 연합군이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 이쪽이 워낙 그때 군국주의 커가지고 군대 힘이 미국이 단독으로 싸우기가 버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소련이랑 손을 잡고 독일도 패퇴시키고, 그 다음에 일본도 같이 싸우고, 사실 소련은 많이는 안 싸웠는데 어쨌든 독일하고 싸울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수년간 같이 되다 보니까 미국 국무부 내에 소위 요즘으로 보면은 좌파, 실제로 소련 간첩도 있었고 좌파가 완전히 득세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랑 계속 공산주의 소련인데, 소련이랑 협조해서 앞으로 향후 2차 대전 후에 세계 질서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일찍이 볼셰비키 혁명 났을 때부터도 대부분 당시 세계 사람들은 많이 그 소련 혁명 후에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졌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초창기부터 공산주의는 부당하다, 안 된다, 이렇게 선견지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20년대 그 공산주의 반부당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읽어보면 지금도 그 통찰력이 번뜩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없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 도덕을 부정하기 때문에 안 된다, 재산을, 자유재산을 부정하고 그렇게 하면 다 인간은 게을러지고 나라가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모든 것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와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완강한 입장입니다. 좌우 합작을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그건 공산주의에게 갖다 바치는 게 된다. 이게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우리 상식인데, 동유럽에서
가지고 동유럽 잡아먹고 위성국가 세우고 지금은 상식이죠. 누구나 지나서 되돌아보면 영어에 뒤돌아보는 하인드사이드, 백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시선은 언제나 always 2020 2.0이라 누구나 지나놓고 돌아보면 다 합니다. 2.0, 2.0. 그러나 당신은 아무도 모르는 거에 가까워요. 이 당신은 아직 소련과 합작해야 된다는 게 미국 정부의 거의 압도적인 주류고 동유럽의 그런 그 통일전선 좌우합작을 통한 소련 위성 국가화는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합작을 하면은 공산주의에게 갖다 바치는 거라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고 소련과 협조할 수 없다. 공산주의와 좌우합작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골칫거리. 미국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나는 빠지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아이오와라는 아주 그 시골이 많은 주에 양계장을 하러 가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 노부에 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그 왜냐? 좌우합작을 하면 공산주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건데 내가 그 일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 때문에 우리가 살았죠. 넘겨주셔야 되는데 좀 들어가시겠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자, 그 다음을 가보시면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 입장이 우리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이제 일제 폐망 후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은 소련은 내각제를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분단 상황에서 내각제가 위험하다는 것이 벌써 그때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밀 문서를 몰랐어요. 이 소련의 비밀 문서는 몇십 년이 지나서 소련 폐망 후에 공개됐습니다. 소련 폐망 후에 모든 것이 기밀 문서가 공개되니까 6.25가 남친 그 소련의 친밀한 계획에 의했다는 것도 다 이제 밝혀졌고 그러니까 옛날에 엉뚱한 소리를 하던 좌익학자들이 그걸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그 소련 기밀 문서 중에 하나가 이게 있는데 미소공동위원회 45년 8월 15일에서 1년도 안 지난 때인데 벌써 뭐라고 지령을 내리냐면 통일 임시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가 되도록 해라. 근데 왜 그러면 소련은 내각 책임제를 선호할까? 그거는 남쪽에는 아무리 미군정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공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한 좌익 정당 계열이 반은 차지한다. 얼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기들 이북 지역은 소련 분정이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꼼짝도 못해요. 전체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은 2분의 1 다 먹고 남쪽은 2분의 1 중에 다시 반은 자기가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의 3을 자기들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제가 되면은 대통령은 지금 아슬아슬한 과반에서 우파가 이겨버릴 수가 있어요. 우익. 그럼 대통령이 남쪽에 우익 대통령이 들어서면 자기들도 반, 이쪽도 반이죠. 팽팽해지죠. 그러니까 대통령제 말고 내각제를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위험 상황이 지금도 우리는 내각제에 대해서는 내각제 자체는 영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그 자체가 공산주의 건 아니에요. 그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럼 영국과 일본이 공산주의 그건 아니잖아요. 내각제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뭐 심지어 이원 집정제처럼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금만 기능하고 외치 같은 것만 하고 그 수상이 외치를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도 유럽에 있습니다. 그것도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방향으로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것이 여기 벌써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지령을 받는 세력이 아직도 설치고 그 부정하다가 안쳤다는 요번에도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밑에서
연계되어 있는 정당, 옛날 통진당, 지금 이름 바꿔가지고 민중당 그러면서 또 진출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막 행사하고, 그러면은 내각 책임제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연립정당을 구성해가지고 자기들이 지분을 차지하는 수상을 뽑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수당 수상이 되니까. 그래서 내각 책임제는 그리로 좌익 계열이 연합전선으로 집권하기 쉽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 벌써 이런 거를 다 빼뚫고 당시에도 대통령제로 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을 가볼까요? 자, 건국 기념사 중에 이제 우리 나오는 말인데요. 그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오늘날 생각하면은 당시에 뭐 민주주의 주장하는 게 뭐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싱가포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싱가포르의 유광효 같은 사람은 훨씬 오래 장기적으로 개인 총통을 있고 나라가 우리 같은 이런 그 선거 보통 선거 이런 거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왜 그렇다고 했겠습니까? 자기들 나라는 워낙 지금 작은 나라로서 다 적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민주주의 이런 거 도입했다가는 나라가 망한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당시 우리나라 상황 같은 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개인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광효 싱가포르 수상처럼 이거 서구 민주주의가 꼭 다 좋은 게 아니다. 상당 기간 우리는 그거 말고 이 총통 비슷한 그런 그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점. 그게 아니라고 건국기념사에서 원칙을 말했는 서구의 민주주의처럼 민주제도가 어렵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 자, 이렇게 가야 된다 했지만 서구 민주주의처럼 꼭 맞게 하긴 어려웠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50년대에 당장 전쟁이 터졌고 전쟁 다음에도 우리는 굉장히 취약하고 그러니까 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집권이 꼭 서구 민주주의 기준으로 보면은 다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독재라고 그러고 막 그 사회부도 일어났고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원칙을 서구 민주주의처럼 독재가 아니라 이 민주제도가 맞다고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칙이 이거라는 것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방향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긴급하고 나라의 안보가 위태롭고 10월 유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원칙은 아니다. 원칙은 서구처럼 그런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언제부터 건국 때부터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딱 원칙을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리를 쭉 찾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원칙과 예외를 혼동 이렇게 바꿔버리면 나라가 중심이 안 잡힙니다. 원칙은 민주주의. 그러나 아주 비상 상황에서는 좀 서구 민주주의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딱 그거까지. 이게 또 현실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예외적으로 지금 나라가 막 다 넘어갈 판인데 민주주의 해가지고 옛날 그게 4.19 후에 민주당 그 정부의 혼란 때였습니다. 나라가 넘어가면 뭐 민주주의고 뭐고 다 없어지는데 그렇게 돼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민주주의가 뭔가 민주주의를 다수결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얕은 생각.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그 깊이 있는 정말 당시로서 뛰어난 건국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뭐라고 해석합니까?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수결로 하더라도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체제는 사실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죠. 이게 이때는 민주주의 그럼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민주주의, 민주정책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자기들은 좌익 계열은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쓰고 그냥 떼고 민주주의 하면은 그 당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결만 해서 안 돼요.
만약에 다수결 해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사회주의로 가자. 그래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돼? 오늘부터 다수결로 해가지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 뺏는다. 다수결로 되었지만 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자, 다수결로 어느 날 오늘부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처럼 뭐 이런 거 다 쓰고 다녀라. 그리고 뭐 집 밖에도 나오지 마라. 다수결로 했으니까 통과돼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이상해지죠. 오늘부터 종교의 자유가 없다. 교회 가는 사람 다 허락받고 가라. 이상하다. 근데 다수결로 됐다고 해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계열은 민주주의를 뭐부터 출발하냐? 다수결로부터 출발. 그러니까 다수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심지어는 더 왜곡합니다. 지금의 다수결은 부르주아의 다수결이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나면 프롤레타리아의 다수결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수결은 한편으로는 독재다. 소수에게 억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인 듯 보이지만 지배계급, 부르주아 계급의 사실은 지들끼리의 민주주의, 그들만의 민주주의고 우리한테는 독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독재고 세상이 바뀌면은 프롤레타리아에게는 민주주의고 이제 뺏겨버린 부르주아에게는 걔들한테는 독재를 해야 돼. 독재를 정당화해.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독재가 앞뒷면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말이 완전히 이렇게 하다가 완전히 엉뚱한 데로 넘어가요. 근데 그 출발이 뭡니까? 민주주의를 다수결로부터 시작하는 데서 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면은 헷갈림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벌써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확고하게 그 본질을 딱 꿰뚫는. 그 다음에 가보면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가 민주주의 관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도 많이 헷갈리는데 일제 시대를 바라볼 때 물론 타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체제에서 지배받는 민족이 좋은 상태일 리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식민 통치 중에는 좀 부드럽게 했다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그런 상황에도 인도 사람들이 영국인 통치가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민족이 와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이상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영국이 다스리기 전에 인도가 좋았냐? 그것도 아니죠. 인도가 상태가 좋았으면은 영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지배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가 엉망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또 영국 통치를 받아들이고 차라리 영국 통치를 받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잘 다스리고 강고한 나라에 타민족이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지배체제를 구축합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 후기에 어지러웠죠. 굉장히 지금 아까 전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 사형시키려고 하고 무기수로 가둬놓고 이런 게 조선 후기고 대한제국으로 가서도 입헌군주제로 가기는커녕 전제군주로 틀어가지고 전제군주로 틀면 을사조약 같은 걸 성립시키기가 쉽습니다. 만약에 입헌군주제면은 누가 동의해야 을사늑약 같은 게 성립됩니까? 내각이나 의회가 그걸 통과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전혀 부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군주 국가로 또 규정해 놓은 데서는 전제군주라는 사람이 사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국제법적으로 주권자가 사인한 거다 이렇게 합리화하기가 쉬운 거죠. 바로 그렇게 넘어가기 쉬운 상태를 누가 만들었어요? 고종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애국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입헌군주제 운동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자화주의고 탄압하고 해가지고 독립협회도 해산돼 버리고 서재필은 다시 미국 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제 통치가 우리에게 아픔인 것은 당연한데 한편으로 일제 통치 이전에 조선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크게는 뭐냐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 서구 국가들과를 보면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도 뭐 자기들 나라랑 비슷하게 느끼고, 우리도 뉴욕이나 파리나 뭐 유럽 가서도 뭐 조금 다르지 이렇게 사는 거지 하고 하면은 우리가 이미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조선조 때 살다가 서구에 가고 하면 이게 웬 세상이냐 하겠죠. 서구 사람들도 조선조에 와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네, 그 차이를 그냥 쉽게 우리가 근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많이 말하고 우리도 많이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도 수천 년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서구 사람들도 수백 년 전에부터 이렇게 평등한 시민으로 살았지, 서구 사람들도 거슬러서 한 5, 600년 가면은 절대 왕정 밑에서 상당수의 농민들은 그냥 권리도 별로 없이 영주의 가혹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정도. 그러다가 좀 더 일찍, 세계에서는 가장 먼저 좀 더 일찍 이런 근대 문명적인,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권리를 갖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대되고, 그 다음에 법치주의가 아주 강화되고, 뭐 종교 이런 것들이 아주 개인에게 자유가 많이 주어지고,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거죠. 그런데 우리 동양은 어떻습니까? 한참 늦었어요. 그런 변화가. 늦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전에 일제 때에 그 변화가 시작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점. 일제 때에 그런 근대 문명으로의 전환과 변화가 굉장히 시작됐다는 입장을 누가 부정하냐? 우리나라의 좌익적인 역사관이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늘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는 우리에게 절대 아무것도 좋은 것을 준 것이 없다. 일제 때 좋은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근대 변화로의 싹이 조선 후기에 다 있었다. 근데 오히려 일제가 와가지고 이걸 다 왜곡했다. 자본주의 매마도 조선 후기에 있었고, 근데 그들이 잘 말 못하는 게 바로 이런 짓이죠. 자, 여기에 일제가 와서 민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면은 조선조 때 이런 민법이 시행될 수 있느냐?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조 때 민법은 적어도 사건, 이런 뭐 투표하고 이런 거 말고 개인이 재산 가지고 개인이 상속도 하고 개인이 기업도 하고 이런 권리에 있어서는 출생으로부터 모두 평등하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법에 다 계승되고 있는, 서구 민법을 일본도 계승한 겁니다. 이런 사건의 영역,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 근대적인 이 권리를 도입한 겁니다. 조선조가 이걸 도입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왕과 양반과 모든 특권 계급들이 다 자리하고 있고 옛날 그 농경 사회로 있는데 이런 민법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제 통치에서 이런 근대 경제적인 근대 권리가 시작되는, 물론 반쪽의 권리, 경제만, 정치적인 것을 일본은 주지 않기 때문에 반쪽의 근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로 경제 영역. 그러나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근대 사회로 이제 탈바꿈에 가는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서고, 만약 이런 토대가 없이 갑자기 이 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해가지고 이런 근대 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그거는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여러 사회를 보면은 어떤 이 기초 단계 없이 그냥 갑자기 모든 서구 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제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변화가 그 일제 시대 때 일본 통치 시기에 시작됐다는 것이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공장도 우리나라의 전문가 집단들 많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적할 거는 일본이 우리나라 좋으라고 그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그 시각을 굉장히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야, 이 이영훈 교수 같은 사람은 친일파인데
왜냐하면은 일본이 시혜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좋으라고 막 이런 거를 근대 제도를 했다고 왜곡한다. 이용 교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책을 보면 일본이 이렇게 한 까닭은 영국이 지배하기 위해서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이런 경제적 권리를 줬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업하기 좋게 자기 나라와 경제제도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제2의 일본이 되도록 해야 영국이 자기 땅이 되니까. 그러려면은 여기를 만약에 전혀 다른 경제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면 그래야 될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권리는 절대 주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점차 창씨 개념처럼 이렇게 자꾸 동화시켜가지고 영국이 지배하려는 계획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의도가 나빴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는 엄청난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이제 근대 신분제가 없고 경제적인 근대사회로 가는 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이런 거를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문명으로 가고 북한은 소련 통해서 친일파를 청산한다 이러면서 그런 경제제도의 근대적인 걸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무상분배를 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상분배가 아니라 나중에 팔 수도 없고 임대 줄 수도 없어요. 그러고는 결국 국가소유랑 마찬가지죠. 나중에 다시 집단 협동농장이니 뭐 이런 식으로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북한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과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자유문명의 흐름이 대립합니다. 자, 이런 근대 자유문명은 유럽에서도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영국을 보면은 의회 민주주의 같은 게 먼저 시작하고 자본주의도 먼저 발전하고 법치주의도 아주 일찍 발전하고 유럽 대륙의 그 게임 사람들이 영국에 굉장히 모범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이 미국으로 전해지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잘 이어갔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특별한 게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도 근대로의 그 굉장히 혁명을 한 대표적인 나라인데 프랑스 혁명은 약간 빛과 그늘이 상당히 이렇게 반반씩 있어요. 미국 그 독립혁명처럼 또 영국의 명예혁명이나 이런 것처럼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큰 흐름을 갖기도 했지만 프랑스 혁명은 그 둘과 영미와 달리 엄청나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모든 것을 때려 부셔가지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 보려는 그런 이 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조는 프랑스에 큰 혼란을 만들었는데 이게 소련 혁명에 상당히 이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아주 폭력을 합리화하고 그런 게 결국은 더 나쁜 형태로 북한 쪽으로 중공도 그런 걸 이어가는 거고 더 나쁜 방향으로 이제 북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흐름이 딱 여기서 대치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굉장히 세계사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가보시면 그런데 왜 이제 입에 칼을 물고 인티기를 하는 것 같은 이승만이라 그러냐? 그 이승만 대통령을 흔히 그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너무나 완강한 반일 태도를 유지한 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골칫거리로 생각했어요. 그 독도 막 이런 이승만 라인도 막 그 침범한 일본배 막 납포해버리고 그리고 그 일본하고 청국과 협정도 잘 안 돼요. 워낙 완강한 반일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일본이 침공할 거라고 예측도 해줬죠. 그런데 왜 그 친일 관료, 친일 경력이 있는 경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라서 그런 사람을 썼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에 그러면 공산주의에 넘어갈 판이 이게 치안이 유지 안 되고 공산주의자하고 싸울 병력이 모자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면 그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입장이기 때문에 뭐 반민특위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친일 관료를 썼다는 것은 생애 전체를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당시에 응급한 상황을 봐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급 관료까지 다 책임을 묻는 것은 오늘날 발전한 사법제도로 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사법 심사는 필요하지만 그 나치라든지 뭐 이런 유럽의 유고 같은 데서 전범재판 같은 걸 하고 할 때 오늘날 발달된 사법은 책임자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 말단에 이르러서는 사법 절차를 진행하되 처벌을 응사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숫자가 너무 많아져. 그러면은 한 마을에 예를 들어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명은 되기 쉬워요. 그러면 그 2명을 다 아는 사람이고 한데 다 감옥 보내고 그렇게 하면은 깨끗해지냐? 마을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법 절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절차를 하고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절차를 갖는 것이 오늘날 더 발전된 이 전환기 정의라고 그런 것을 이 근대적인 이 발전된 사법 모습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러한 사법 심사를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심사를 가지기도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6.25가 일어나요. 6.25를 준비하고 있고, 그 나라가 지금 뭐 넘어갈 판이고 그 다음에 총 들고 와서 다 낙동강까지 밀려들고 언제 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픔을 안고 이런 과정이 왔지만은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면은 그러면은 소위 친일파를 청산했다는, 물론 북한의 초기 내각에는 친일 경력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통일 전선으로 쏘기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뭐 친일 어쩌고 하면서 막 그 괴롭히고 잘라냅니다. 북한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가 됐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의 잔재를 걷어낸다 이러면서 뭐까지 다 뿌리 뽑아버립니까? 근대적인 요소까지 뿌리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요소, 자유민주주의적인 요소, 법치주의적인 요소, 근대 문명의 좋은 요소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이 공산 남한 사이를 건설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미파라고 하는 것도 안 맞다 이거요. 왜냐하면 미국의 골칫거리라니까요. 그래서 6.25 때도 6.25 한중간에도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실제로 제거하려는 그런 준비까지도 했습니다. 뒤에 이제 부산 정치파는 보시면 아시지만, 그러면은 왜 그랬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휴전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도 트루먼 대통령 때는 쉽게 휴전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젠하워가 선거에 대면서 공약이 이거 빨리 휴전시키겠다. 미국으로 봐서는 너무 힘듭니다. 몇 년간 자꾸 군대에 와서 젊은이들이 당시 모병도 아니고 징병입니다. 의무병.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우리 보고 아프리카 오지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우리 젊은이 수만 명이 죽어라고 하면은 우리 부모들이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그걸 한 겁니다. 당시 한국이 뭐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비중이 있겠습니까? 미국 대부분 사람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자유를 지킨다 라는 거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거를 대통령 선거에서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서 빨리 조속히 휴전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 게 이승만 대통령.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왜 말을 안 듣냐? 이게 우선은 첫째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통일하지 않으면은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했고, 민족 통일의 기회를 놓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여기서 확고한 방위조약 없이 미군이 이렇게 휴전하고 물러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확고한 방위조약을 요구하는데 미국이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죠. 우리가 무슨 지렛대가 없죠. 그걸 감지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입에 칼을 물고 띵뛰기를 하는 거거든요. 옆에서 지금 정진수 대표님 입에 칼을 물고 막 띵뛰기를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저 사람 왜 저러나 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죠. 그러면서 띵뛰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카스 한 병 달라고. 바카스 안 주면은 계속 이러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카스 빨리 갖다 줘야죠. 저걸 빨리 끝내야겠죠. 자해 공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바카스 한 병이면 쉬운데, 바카스 한 병이 아니라 돈 1,000만 원 갖고 와라 이러면서 막 하면은 괴롭단 말이죠.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오냐 이러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방공포로 석방.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해버리면은 미군이 포로로 잡혀있는 거를 지금 북한군이 너네가 제네바 협약도 어기고 우리 포로 마음대로 막 풀어줘 버렸으니까 우리도 너네 포로 안 돌려주겠다. 포로 이제 협상 없어. 이래버리면 미국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완전 쇼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국 얻어낸 게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건데 이 상호방위조약 때문에 우리는 번영할 수 있어요. 상호방위조약 없이 우리나라가 상호방위조약이 있는데도 국방비로 제일 많은 예산이 있었어요. 나라 예산이 너무 없잖아요. 근데 상호방위조약조차 없으면은 도대체 국방 예산을 써도 당시는 소련과 북한이 막강했습니다.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당체 경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은 안 해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상호방위조약은 대등하단 말이에요. 한국이 침략받으면 미군이 돕고 그 다음에 미국이 침략받으면 한국이 돕는다는데 한국 그 당시로서는 뭘 도와줬기는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도왔어요. 나중에 어디 가서 도왔습니까? 네, 바로 베트남전에서.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한미동맹 혈맹에 그거를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당시는 미국이 확신하기가 어려웠어요. 한국전쟁 초창기에는 한국군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부동의 백선엽 장군의 그 일사단은 굉장히 그 특별한 예였고 약한 사단도 많았습니다. 물론 춘천의 사단도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봤을 때 한국군을 높이 평가하기 어려웠는데 갈수록 한국 전쟁 6.25 전쟁 후반부로 갈수록 한국군이 강해졌어요. 그거는 이제 반공 의식이 더욱 커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반공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기운이 아주 치솟았어요.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정전 협정 전쯤에는 미국이 뭐라 했냐면 한국을 부흥시켜 자유진영의 모델로 만들자. 공산주의와 싸울 결의와 의지가 아주 강력한 반공군대가 아시아에 이렇게 있게 된다는 이승만의 설득에 미국이 동의하게 됩니다. 자, 요 위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에요. 그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의 참 군인입니다. 당시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이분은 한국으로 와서는 정말 조속한 참전을 딱 그 북한 내려왔을 때 바로 즉각 참전을 결의하고 그래서 이제 다부동에 동상을 세우죠. 이승만 대통령하고 트루먼 대통령 동상을 백선엽 장군 동상에 이어서 7월 27일 날 이렇게 개막식을 하게 됩니다. 그 정전협정 기념일이죠. 자, 그래서 이 소위 에치슨 라인은 한국을 빼고 일본으로 그어졌기 때문에 저들이 아주 낙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옹세 라인에서 일본 말고 현 국경에서 막아야 된다는 NSC 68이라고 미국의 소수 입장이 있었는데 트루먼 대통령 그걸 따른 거예요. 현 국경에서 막지 않으면은 도미노처럼 소련이 모든 곳에서 막 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현 국경에서 공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때 아주 그 통 크게 설득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종교 전쟁처럼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운명의 방향을 건 전쟁이다. 그래서 미국은 이걸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한국을 하나의 어떤 그 모델로 해서 반공의 보루로 해서 했던 그 당시로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 뭐 한 믿어보자. 그렇지만 정말 믿는 부분이 30% 됐을까요? 당시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죠. 전혀. 자, 1953년 무렵에 한국을 보고 그게 1988년에 35년 뒤에 불과 35년 뒤에 올림픽을 개최할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100명 중에 거의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그게 돼버립니다. 그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상 냉전 승리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이게 동독 사람들이 공산 진영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자유도 누리고 발전된 편이었는데 동독 선수들이 서울 올림픽에 와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뭐 쾌허였던 나라가 자본주의를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니까 이렇게까지 발전하는데 자기들 나라는 한때 유럽의 최강국이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어서 완전히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게 서울 올림픽 뒤에 무너집니다. 89년에 무너집니다. 독일이 무너지자, 동독이 무너지자 도미노처럼 동유럽이 무너지고 소련의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계사적인 냉전 승리에 그 당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냈던 그 뜻이 성공한 거죠. 그 바탕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던 이 세계사적인 의미. 그래서 다시 가보시면은 다음으로 네 번째 주제로 가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 정도 하고 그 고운소는 우리의 적이라는 거 한번 이게 시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쫓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땀을 흘려라 돌아가는 기계 소리를 노래로 듣고 이등 객차에 불란서 시집을 잃는 소녀야. 나는 고운 네 손이 밉더라. 우리는 일을 하여야 한다. 고운 손으로는 살 수가 없다. 고운 손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만큼 못 살게 되었고 빼앗기고 살아왔다. 고운 손은 우리의 자가. 이거를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가리고 누가 썼겠어요 하면은 마치 뭐 노동시인 뭐 이러고 박노해 뭐 이런 사람이 썼을 법처럼 느껴지는 시를 이미 195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씁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시를 쓸 때는 박노해처럼 그런 이념이 아니고 어떤 참 절절한 생활의 감각을 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멘트 공장도 세우고 자립경제를 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당시 참 일반 사람들에게 그게 전해오는 것은 너무나 더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요 2등 객차라는 게 당시는 특등실 같은 오늘날로 치면 비행기에 막 이렇게 비즈니스석 이런 것처럼 그런 자리. 그러니까 불란서 시집을 잃는다. 고운 손으로. 그러면은 그 당시 이제 특권층 자녀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뭐 특등 우등 객차에 앉아가지고 시집 잃는다.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읽으라 해도 안 읽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그만큼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경제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변화시켜 가는데 자 경제개발이 자유민주주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이제 우리가 먼저 말씀드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상태에 있으면은 비록 투표권이 주어져도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중산층이 이렇게 클수록 중산층이
잘 자리 잡을수록 튼튼하고 중산층이 옅을수록 자유민주주의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사회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가지고 아주 10%의 소수 잘 사는 사람과 90%의 아주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은 예를 들어 그 소위 과두정이라고 하는데 파벌을 나눠가지고 몇몇 유력한 파벌 간에 그냥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파벌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거를 떠나면 그나마도 먹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좌익 혁명이 일어나기 쉬워요. 이 사람들의 불만을 이용해가지고 소수를 때려엎자. 그러면 일어났다가 나라가 이제 엉망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렇게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군사 쿠데타 같은 게 또 이렇게 그게 남미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인도나 필리핀 같은 게 제가 말씀드린 과두제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이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악순환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정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단지 그냥 경제적으로 너무 입에 풀칠하기 어려우니까 경제개발할 때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식견을 아주 낮게 봅니다. 제가 앞에 10개 문장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경제개발 없이는 자유의 힘이 넘쳐 흘러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한 말이라고요? 1967년이요. 그러니까 경제개발의 목표를 뒤에 다시 보겠지만 경제개발의 목표를 단지 빈곤 퇴치에 두지 않고 자유 통일에까지 경제개발을 해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또 그 자유의 힘이 커져서 북한까지도 자유화할 수 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초창기 때 벌써 가지고 있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의 50년대의 이 불만에 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 이제 아주 창의적인 발전국가 체제를 가는데 차관을 들여와서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전략적으로 배분할 때 실적 기준으로 정실주의라든지 연고주의 없이 배분합니다. 그 다음에 선진 기술과 인력을 공급하고 아주 치열한 반민합동회의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아주 발전국가 체제로 똘똘 뭉쳐서 급속도의 정말 초단기간에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바지만 실적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 박정희 대통령과 개인적인 연고가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뭐 지역이 겹칩니까? 뭐 옛날에 알던 사람이랑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실적을 거두면은 거기다 차관을 더 주고 자금을 더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대가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제3세계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만큼 중앙 집권화된 권력 없이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중앙에 집권시켜 놓은 권력이 70년 엄청나게 더 컸어요. 그러면 보통 권력이 집중되면 뭐가 일어나요? 권력이 타락합니다. 그 정도로 집중시키지 않아도 제3세계 지도자들은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돈 될 만한 사업은 연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 친척이야. 그렇게 줘요.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대표적입니다. 그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자기가 실적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냥 고만고만한 자기들 이문 빼먹는 거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너무나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지독하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전 국가들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공신이 아주 큰 분이죠. 공적으로 정말 나라를 유명한 말씀이 더 이상 이제 지어박히고 사는 나라를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워낙 이 나라가 약해서 서름을 받는 것에 대한 울분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대통령만이 아니라 당시는 경영자, 근로자 모두가 아주 이런 조국 근대화
경제 개발 이상입니다. 근대화라는 거. 여기 근대가 나오죠. 이 말을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근대화라는 것은 산업화보다 포괄적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라는 경제적인 근대화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근대 사회 모습으로 바꿨어요. 이게 흔히 유신 때만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죠 미니스커트 못 입게 하고 뭐 장발 뭐 이렇게 자르고 이런 거로 약간 그 뭐가 근대냐 이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축첩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이전 50년대 우리나라에는 첩살이가 많았어요. 첩. 그러니까 이게 첩은 경제적 여유가 좀 있어야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나마 자기들 상위 10%막 이런 되던 사람들은 상위 10% 중에는 한 뭐 20, 30%가 첩을 뒀다 이럴 정도로 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근대 일부 일처제하고 안 맞아요. 서구의 근대 사회는 이 핵가족 중심으로 남편, 아내 이렇게 가정에 충실해 일부 일처로 딱 되어야 근대 사회인데 옛날 사회들이 그런 일부 다처제, 그 축첩제도 이런 게 만연하잖아요. 그게 계속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1960년대 이 5.16 군사혁명이 첩들 보면 다 잘라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가 굉장히 확 그런 부분에 바뀝니다. 근대화 모습이 일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보면 농촌 사회는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 여전히 저도 뭐 직접 겪지는 못하고 우리 역사책을 통해서 배웁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어렴풋한 기억이 많은데 반촌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인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양반 동네 상근 동네 완전히 이렇게 딴 세상 차렸어요. 그 교류도 잘 안 하고 반촌은 반촌끼리 살고 인천은 인천끼리 살아요. 그러던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근대 모습이 아니죠. 근대 사회가 평등한 국민으로 시민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가 그렇게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촌 단위 내에 사실 근대 사회적인 어떤 불합이 아니고 여전히 그냥 친족의 그 옛날식의 친족끼리 모여 살고 있는 조선시대 연장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확 바꾼 게 뭡니까? 새마을 운동을 확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이후에는 내가 만촌이네 이렇게 폼 잡는 게 이게 그 무의미해져. 왜냐하면은 어떤 촌락은 막 근대적으로 전기도 들여오고 막 이렇게 발전하는데 자기가 만촌이라 해봐야 그런데 끼지 못해가지고 전기도 못 쓰고 있고 뭐 번듯한 건물도 못 짓고 있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그 새마을 운동의 제 1단계 그게 뭐죠? 장인마을인가 이렇게 그 최고 3단계가 있어요. 그 제일 협동 잘하는 마을이 이제 1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되려고 모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근대화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단지 경제개발만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우리 포괄적인 근대사회로의 변화라든지 그걸 한마디로 근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교수님은 산업화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근대화라는 말을 써요. 근대화 세계, 근대화 그런 이렇게 우리가 보편화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쓰지만 사실 정교한 이해를 할 때는 그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근대화의 최고 아주 그 혁혁한 공신이죠. 그러나 이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없이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도입해 놓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이 사회재산권과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속화된 근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4.19와 5.16은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이 마지막인데 이게 이제 의아할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 배우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떡하니 4.19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3.15 부정선거 4.19.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앞자락은 전부 다 날아가고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부정선거를 하다가 3.15 부정선거 4.19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은 4.19 일어난 3.15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고 부통령 선거. 그러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따로 했어요. 대통령 선거랑 부통령 선거 따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런닝 메이트가 아니에요. 이 제도가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상대 후보가 급사해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다. 만약에 죽였으면 그게 계속 남아있을 때 그냥 자연사로 갑자기 급사해서 연세 많으시고. 그러니까 단수 후보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투표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부통령이 문제. 부통령이 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어. 그래서 4.19가 일어나. 그런데 이 기붕을 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은 안 쫓아내고 썼냐?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100% 아무 흠도 없는 그걸 찾으면은 말도 안 되죠. 그럼 그런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공이 많지만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유지해가는 후반부에 이기붕 씨가 참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비서실장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이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미워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부통령 부정선거까지 일어나니까 확 이제 기름 부은 듯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봐야 되는데 만약에 교육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다면 헌법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해놓지 않았다면 저런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생겨요. 그러니까 김일성 혹은 이 독재자들은 진짜 독재자들은 국민을 우민화합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를 공격할 거를 다 만드는 것. 그게 위대한 거죠. 자기가 그거를 똑똑한 국민을 기르고 원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쳤고 자기가 쫓겨나기 쉽지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앞부분에 위대함도 있지만 뒷부분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을 제거해 놓지 않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기도 어려워요. 그런 일까지도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해서 해놓고 갑니다. 막 욕을 먹을 일이지만 20몇 프로 득표한 사람을 국민의 4분의 1 정도 득표를 한 후보 전력이 있는 사람을 사형시키기가 쉽습니다. 정치적으로 엄청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북한 돈을 받은 건 맞아요. 최근에도 이용훈 교수님이 강의했지만 이 대법원이 또 잘못 판결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 해금된 문서에서 양명산을 통해서 그들이 돈을 요청했고 돈을 보냈다는 게 써놨어요. 자료에. 그런데 오히려 대법원은 지금 조봉암에 대해서 사용한 게 잘못된 재판이었다고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해금된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는 판결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어요. 이 억울하게 조봉암이 사실은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게 아닌가. 그러나 양명산과 김일성이 그걸 맞춰보면은 딱 맞는 거예요. 쪽지도 다 있고. 그러니까 조봉암도 양명산에게 동지의 입에 뭐 수천 명 목숨이 달렸다라고 말하고 그랬는데 그런 조봉암을 없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4.19 후에 민주당 혼란기에 지도자로 나올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조봉암이 떡하니 있었으면 4.19 같은 게 일어나면 누가 대통령 되기 쉽습니까? 바로 차점 4분의 1이나 득표했던 조봉암이가 떡하니 내각 수반이나 뭐가 되기 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일성한테 돈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그거를 축복받은 거를 잘 모르면은 전부 이 소위 저들이 똥덩어리 역사를 만들었거든요. 완전히 부끄럽고 그래서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온갖 수치와 잘못으로 얼룩진 그런 거
억울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자,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거꾸로 보면 그렇게 큰 부담을 하고 그 사실은 간첩이 맞았고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없고 우리는 북한 치하로 들어가기 십상이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제대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극명하게 이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역사를 바로 보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첫 시간의 마지막 주제인데 그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저게 1차 개헌인데 대통령 직선제가 누가 처음 도입했죠? 근데 답이 여기 써져 있어가지고 쉬우기 좀 했어요.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분은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초대 때는 어떻게 됐어요? 초대 때 간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때 재헌헌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개헌을 하지 않으면 다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시기죠. 그런데 저때 이미 국회는 이승만 대통령이 장악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누구냐? 한민당이라고. 한민당 김성수 이런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공이 있어요. 공산주의자 아니고 반공활동을 열심히 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공로가 있는 분인데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내려고 한 점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저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을 몰아내고 김성수 우리 당시 마지막이 총리였나 총리를 보고했나 그런데 이 김성수 선생을 비롯한 저 민주당이 한국전쟁 우리 6.25 전쟁 중에 집권했으면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미국과 그렇게 맞짱뜰 만한 그 이력이나 카리스마나 리더십이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려한 게 그겁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다른 인간적인 그런 면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나라를 만약에 지금 정권 교체가 되어 저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이게 또 없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냐면은 국민들이 그러면은 김성수 그 대통령이나 그 민주당이 대통령을 바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선제를 해가지고 선거를 해보면 압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차이가 생기냐? 유지들은 대부분 그 김성수 한민당 민주당 그 계열 한민당 이제 지금 오늘날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먼저 그 당시의 유지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국내 세력이 없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어디 있었습니까? 해외에 있었어. 하와이에. 그러니까 국내에 자기 세력이 있기가 쉽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 그런데 국내에서 전문가 그룹, 지주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 뭉친 정당이 뭡니까? 그게 바로 김성수, 한민당, 뒤에 이제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양대 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 보스로 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뭉친 이 정치 세력 하나. 그 다음에 굉장히 유지 세력들이 당시 국내의 유지 전문가들이 김성수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있는 이 세력이랑 이게 이제 양대 세력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양대 정당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누가 유리합니까?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유지 명망가 전문가들은 모두 누구의 파벌이야? 다 김성수 한민당 쪽의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에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 없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내놓을 사람들이 부족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그들끼리 대통령 선거하려면 누가 돼? 이승만 대통령 안 돼. 그러나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합니다. 누가 반대합니까? 국회의원이 반대. 특히 야당이 반대. 그럼 어떻게 하죠?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헌을 못하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에 강제로 태워왔어요. 서구의 민주주의로 보면 이제 말이 안 되죠. 국회의원이 안 하려고 하니까 군인이 가가지고 버스에 강제로 태워왔어요. 그래가지고 군인이 밖에 지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못해 찬성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개헌안이 통과됐어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나쁘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승만은 독재자고 이승만이 뭐가 민주주의야? 여기서부터 이제 개헌도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개헌도 이따위로 했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는 그때부터 계속 엉망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따져보면은 이게 결국은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랗게 물을 들여야 되는데 일부 빨간 물감을 섞어서 파랗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일부 빨간 물감을 섞더라도 전체를 이렇게 파랗게 물들이는 것이 맞죠? 일부 무리수로 정통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수단이 동원됐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해야 된다는 식으로 순순히 가면 그럼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없어져요.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 언제까지? 1987년까지 약 35년간 그게 결국 한국의 기적을 만든 겁니다. 이것을 권위주의 시기라고도 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35년간 한국은 아주 고도의 발전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서구의 민주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흠이 있어요. 서구의 발달된 민주주의로 보면은 뭐 이렇게 아주 정통이 아닌 부분들이 있지만 공산 독재하고 비교보면 비교가 안 돼요. 당시 언론이나 아무리 탄압을 받더라도 언론, 야당, 의원, 사법부 다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 말할 수도 없고 그게 있으니까 각각 파동이라고 하면서 그게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제도를 안 줬으면 언론 파동이 일어납니까? 사법 파동이 일어납니까? 무슨 파동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목소리에 막 따라가다가는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판이 많았던 거죠. 이게 권위주의 정부 시기, 다른 말로 낮은 단계의 민주주의. 그리고 그걸 거쳐서 87년 이후에 이제 서구 민주주의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는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로 이제 변화되게 되고 그 후로 개헌이 안 일어났습니다. 87년 때 그렇게 개헌하고 지금까지 그게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구에 근데 이 권위주의라는 말을 요 나쁜 좌익들이 어디다가 쓰냐? 북한 권위주의 정권, 중국 권위주의 정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 나쁜 놈들이? 북한 정권을 권위주의, 그건 권위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전체주의. 그야말로 악랄한 독재, 공산 독재. 그렇게 써야 될 그 용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독재는 여기다 갖다 써요. 그 김일성 3대 그 악랄한 독재와 전체주의에는 권위주의라고 그렇게 딱 완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들의 아주 교활합니다.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대통령 시기를 잘 평가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말하다가 이제 말문이 막히거나 막 그냥 우리가 화내고 뭐 상이나 들어오고 막 나와버리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거는 맞지만 반박을 할 줄 알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수업을 듣는 그겁니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말살되잖아요.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있었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은 뭐 엄청난 자유를 누렸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약간 제한은 있지만 공산사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은 그래서 4.19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 학생들의 그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4.19 후에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우려한 것처럼 처음에는 이들이 별 나오지만 곧 한 몇 개월이 지나자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런 그게 설치는 게 6.25 휴전 후에 불과 7년밖에 안 된 세월에 저렇게 되고 사실은 물 밑에 있던 남노당 계열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때는 어떻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욱신욱신거리고 그렇게 되어서 야 이거 지금 또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불안감을 이렇게 갖게 될 때에 이제 5.16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 5.16이 일어나자 그 서울대 총학생회가 이게 그 당시는 4.19와 5.16은 이 두 개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갖는 어떤 나라를 근대화 4.19는 주로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 그다음 5.16은 빈곤 퇴치라든지 부정부패 일소 이런 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근대화, 경제적인 근대화 이런 근대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게 쌍둥이다, 앞뒤면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게 사실 60년대에 삼선 개헌하기 전까지의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통상적인 선거로 뽑힌 아까 전에 권위주의 시기라고 했지만 60년대 한동안의 그 재선 때까지의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아무 제한도 없는 하자도 없는 그런 민주주의 선거를 통해서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 4.19와 5.16 이걸 근대화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갖는다고 봐야 되고 이 4.19가 없어진 듯 했지만 이 4.19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87년 6월 87년 헌법을 낳은 시민저항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이영훈 교수님에게서 약간 보이고 제가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인데 4.19와 5.16이 두 개가 한 덩어리로 합쳐져서 이제 딱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게 87년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4.19가 지향하던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5.16이 지향한 이 근대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근대화 이게 중산층이 형성돼야 정치적인 자유민주주의도 자리를 잘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두 개가 이제는 상당히 경제 발전도 하고 근대 사회의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합쳐져서 딱 상당히 높은 단계로 근대화의 모습을 이루어 놓은 것이 87년 헌법이고 87년 소위 체제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면서 최근 한 6, 7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후반부 강의를 해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간 좀 쉬고 다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24분인데요. 30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